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. 오늘은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근심을 담고 생명 창조하는 것 새로운 원자야 내가 숨막히는 세상을 벗어나 여기 올 때 입었던 옷 안에 있던 거야. 피터 프랑켄슈타인의 쇼뮤직 인간의 새 하늘 하늘 걷고 별을 보아 잔인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. 오늘도 양혜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소개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, 이번이 처음 하는 공연이 아닌데요. 완성도가 높아서 초연 당시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었죠? 네, 맞습니다. 이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진들이 대본에서부터 음악, 무대까지 모두 다 직접 만든 창작 뮤지컬인데요. 네. 2014년에 초연 때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뮤지컬 시상식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. 일본과 중국의 수출에 성공하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입증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예, 이번 뮤지컬의 장점은요,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작품을 단순히 공포물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. 이 추악한 모습이지만 이성을 갖고 태어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, 그리고 또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특히 또 빅터와 이 괴물 역을 맡은 두 명의 배우가 굉장히 팽팽한 대립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인상적이고요. 네. 또 그동안 몰랐던 이 괴물의 심정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 작품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또 장면마다 어우러지는 화려한 세트, 또 CG 영상, 또 음악까지 볼거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즐길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보통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공포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. 뮤지컬은 뭔가 프랑켄슈타인의 인물의 내면 이런 것들을 다루나 보네요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걸 만든 과학자 이름이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사실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 프랑켄슈타인 하면 사실 괴물 이름이라고 생각을 네. 하기 네. 쉽잖아요. 그리고 또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그래서 이 괴물을 떠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거구, 네. 그리고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오르기 쉽죠. 네, 맞아요. 저는 그 투박하게 꿰맨 이마와 목에 박힌 나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. 네, 지금 네. 영상 화면에 나오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말했던 전형적인 모습들이 다 모두 이 1931년에 나온 흑백 영화 속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이미지 때문인데요. 네. 실제로 이 원작 소설 속에서는 괴물은 이름이 없이 태어납니다. 그리고 또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뒤에 이름이 없이 계속 살다가 이 독학으로 말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학습하지만 결국에는 모습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당해서 복수를 꿈꾸는 이런 인물로 그려져요. 네. 그러고 보니까 원작과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켄슈타인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다양한 해석들을 굉장히 프랑켄슈타인과 이 괴물에게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작품이 사실 고전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. 이 원작 소설이 출간된 게 1818년이니까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어요. 지난 네. 20주년, 200 200년이네요. 네. 네, 200주년을 맞았죠. 200년 동안 이 프랑켄슈타인은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때로는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. 그래도 최초의 과학 소설답게 이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이 과학 만능주의와 인공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맞아요. 프랑켄슈타인은 정말 잘못된 과학 사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작품에서 보면요, 전기 충격으로 이 괴물을 재탄생시키는 설정이 나오잖아요. 네.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나름 과학적인 설정이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기 충격으로 시체를 되살린다는 설정이 당시 소설이 나왔던 18세기와 19세기 이 낭만주의 과학의 이 어떤 기조를 굉장히 그대로 담아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정확히는 원작 작가인 메리 셸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
대중 강연에서 본 내용을 담아낸 거라고 합니다. 네. 네, 이 작가는 개정판 서문에서 소설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2명의 과학자 이름을 적어놨는데요. 네. 한 명은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 인공생명체에 대해서 존재 가능 여부를 연구했던 내용을 좀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요. 네. 또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인 루이지 갈바니입니다. 이 갈바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.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이 해부용 칼이나 불꽃을 가까이 가져가면 뒷다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근육 수축의 원인을 찾던 중 갈바니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개구리 자체가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동물 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네. 내립니다. 네. 당시 유럽 과학자들은 동물의 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전기가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인 메리 셀리는 이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기 충격을 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소설을 쓴 셈이죠. 뭐 지금 들으면 당연히 네. 말도 안 되잖아요. 뇌에서 네.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요. 하지만 이런 어떤 설정 이후로 이 동물 전기의 어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속 전기를 이해하는 이론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전기, 네. 건전지 뭐 이런 전지가 나오기 시작했죠. 네. 허무맹랑한 이야기에서 정말 실제로 과학이 발전했다는 얘기인데요. 네.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각날 신체를 이어붙이는 것이 현대의 어떤 이식술과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생명 창조의 방법들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식술이에요. 네. 이 작품에서 시체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든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바꿔주는 게 이식술인 거잖아요. 네. 이 피부처럼 단순한 조직을 이식하는 건 뭐 15세기 때부터 가능했다고 하지만 이 복잡한 신체 장기는 18세기에 와서 동물 실험 단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. 또 인간의 경우는 1905년 각막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로 이 본격적인 장기 이식 수술을 이제 많이들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. 네.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? 네,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지프 머리가 1954년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신장 이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. 그래 한 8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. 네. 그 이후에 1962년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전혀 다른 타인 사이에서의 신장 이식 수술도 성공했습니다. 이 같은 공로로 이 조지프 머리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또 거부 반응이 참 장기 이식에는 문제점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 원래는 이 장기를 이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장기가 이식된 장기가 이제 남의 거니까 네. 면역 반응,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.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부 반응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거부 반응이 면역 체계의 문제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1972년에 면역 억제제가 개발이 됐고요. 이로 인해서 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만 존재한다면 지금은 신장은 물론이고 뭐 간, 심장, 췌장 등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. 네, 그럼 만약에요. 현대 과학 기술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올해가 이제 200주년, 그 프랑켄슈타인 소설 네. 출간 200주년을 맞아서 지난 1월 달에 특집 기사를 한번 실었습니다. 21세기 과학으로 이 프랑켄슈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 대체 기술이 무엇인지를 크게 4가지를 꼽았는데요. 네. 네. 우선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인공심장과 같은 기계 장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바이오 장기, 또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미니 장기를 만드는 오가노이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눈이나 인공팔과 같은 생체 접합용 인공보철입니다. 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카페비 코너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거든요. 네. 뭐 장기 식술, 면역 억제제, 인공눈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저는 이 시계 직접적으로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3D 프린터로 또 각막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. 네, 맞아요. 최근에는 뭐 인공장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빼고 인공장기 이외에도 외골경 로봇이라고 이제 입는 로봇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. 네. 절단된 손이나 절단된 다리를 대체하는 로봇들까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소설 속의 괴물을 만드는 기술이
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물론 이제 기술 발전하면 좋은 거지만 아무래도 인공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사이언스지가 경고를 하고 나선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이 과학기술의 발전 탓에 잠재적인 프랑켄슈타인 박사, 그러니까 이제 그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박사들이 사실 21세기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. 네. 이 잠재적인 프랑켄슈타인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 연구에 있어서는 윤리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윤리적인 부분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. 네.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작품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양 기자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? 네,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별점 4개고요. 눈과 귀, 마음까지 사로잡는 작품의 완성도는 물론이거니와 19세기 낭만주의의 과학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별 4개를 받았습니다. 네, 오늘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허무맹랑한 전기 충격술이 전지 개발로 이어졌다는 얘기와 현재는 널리 쓰이는 장기식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상상으로 지은 과학소설이 이렇게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 연결된다는 점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